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랑스 클럽 파리 생제르맹이 올 시즌 들어 가장 무기력한 모습으로 패배했습니다. 지난 주말 프랑스 리그앙의 우승을 확정했던 경기에서 결정적인 후반 추가 시간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리그앙 주간 베스트 11에 선정됐던 이강인 선수를 비롯해 후반전에 매우 제한적인 교체 카드를 쓰면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선택에는 큰 의문부호가 따르고 있는데요. UEFA 챔피언스리그 4강이라는 중요한 순간에 소극적인 태도로 경기를 운영한 루이스 에니케 감독의 판단이 오만하다는 이유, 또 우려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경기 주요 장면과 세부 기록을 통해 분석해드리겠습니다. 2023-2024 시즌 UEFA 챔피언스리그 준결승 1차전 일정이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김민재 선수의 치명적인 실책 속에 바이에른 뮌헨이 홈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2대2로 비겼고요. 도르트문트의 홈 경기에서는 파리 생제르맹이 0대1로 패배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이번 경기 선발 명단에서 빠진 것은 물론 후반전에도 교체 출전 기회를 얻지 못하며 결장했는데요. 파리 생제르맹은 2차전 홈 경기에서 2골 차로 이겨야만 결승에 오를 수 있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날 경기 세부 기록을 살펴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57%로 볼 점유율에서 앞섰고 슈팅 숫자도 14대 13, 그리고 기대 득점 값에 있어서 옵타의 기록을 기반으로 했을 때는 1.58골로 1.42골의 도르트문트보다 앞선 것으로 나왔는데요. 차이는 결국엔 득점 그리고 유효 슈팅이었습니다. 도르트문트가 더 적은 기회에도 4개의 유효 슈팅 그리고 한 골을 만들어내면서 승리했는데요. 다만 마크 스탯의 기대 득점 기록을 보면 도르트문트의 기대 득점이 1.95골로 파리 생제르맹의 1.78골보다 높았고 기대 위협도 높았다고 나왔습니다. 즉 필드 틸트라든지 수비 라인의 높이 그리고 패스의 직선적인 면이라든지 10회 이상의 패스 시퀀스, 빌드업 능력, 경기 지배력에 있어서는 엔리케 감독의 파리 생제르맹이 마치 과거의 바르셀로나처럼 경기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도르트문트가 훨씬 더 실리적이고 파괴적이고 또 치명적인 경기를 펼쳤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경기의 공격 위협도를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나설 때 굉장히 날카롭고 강력한 공격을 보였다고도 할 수 있지만 이 빈도를 보시면 도르트문트가 공격 위협도가 높았던 기간이 좀 더 많고 꾸준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마크 스탯의 기록을 기반으로 봤을 땐 특히 후반전 들어서 도르트문트의 공격 위협도가 오히려 더 올라갔다. 도르트문트가 선제골을 전반전에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추격을 위한 힘을 쓰지 못했다. 오히려 전반전에 선제골을 넣을 수 있었던 기회를 놓친 이후에는 그와 같은 좋은 기회를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따라가야 했던 상황에서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에 겨우 교체 카드를 하나밖에 쓰지 않았던 부분들, 특히 교체 카드를 이날 2장 썼는데 한 장은 수비수 리카 에른데스의 부상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썼다는 점에 있어서 엔리케 감독이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운영했을까, 0대1로 패배해도 괜찮다는 식의 반응을 보인 것이 의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이날 경기 운영에 있어서 아쉬웠던 점 중에 하나는 음바페 선수를 최전방 공격수로 쓰면서 사실은 가짜 9번으로 뜨면서도 좀 폭넓게 움직여주면서 좌우 측면을 자유롭게 이동하면서 플레이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날 경기는 정말 중앙에 고립되어 있었고 왼쪽에 바르콜라, 오른쪽에 덴벨레가 배치될 때도 덴벨레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미 역할을 하면서 바르콜라가 사이드를 점유해주면서 음바페에게 공간을 만들어줘야 됐는데 바르콜라도 무기력했고 덴벨레도 돌파에 성공하지 못했고 좌우 풀백의 공격 지원도 그렇게 잘 이루어지지 못한 데다가 중앙 미드필드 라인에서 패스 공급이라든지 창의적인 연결이 나오지 못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답답했고 특히 공격 지역에서 패스 네트워크를 보시면 공격 연결이 거의 안 됐어요. 음바페 쪽으로 향한 패스가 거의 오지 않았던 것이죠. 음바페에게 좋은 패스를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플레이메이커 이강인 선수가 후반에도 나오지 못했던 것, 그리고 최근에 득점 감각이 좋았던 하모스도 후반전에 쓰지 않았던 것은 엔리케 감독이 최소한 원정 경기에서 비기고 가야 그래도 2차전이 홈 경기라고 하더라도 좀 희망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데 2차전에 2골 차로 이길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크게 가져간 것이 어떻게 보면 오만한 판단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후반전을 거의 버리다시피 했던, 후반전을 너무나 어렵게 운영한 것이 이해하기 어려웠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파리 생제르맹이 이날 경기 공을 소유했을 때의 점유 구역을 보시면 페널티 에어리어 안쪽으로 아예 들어가지를 못했고요. 수비 상황에서도 전방 압박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음바페, 바르콜라, 덴벨레로 구성된 이 라인업이 수비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전형일까에 대해서도 의문이 들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바르콜라와 덴벨레라든지 맨네스와 하키미 같은 파리 생제르맹의 측면 자원들이 힘을 쓰지 못한 반면 도르트문트가 측면 싸움에서 이겼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날 도르트문트의 오른쪽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제이든 산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만 11차례의 드리블 돌파를 시도했고 그중에 7번을 성공할 정도로 날카롭게 측면에서
파리의 수비를 허물어냈고 측면에서의 주도권을 가져왔고요. 왼쪽 공격수로 뛴 아데예미 같은 경우도 공격 지역뿐 아니라 수비 지역까지 폭넓게 내려와서 커버까지 해주면서 덴벨레를 제어했다. 이날 선발 명단 보시면 음바페가 최전방 공격수, 오른쪽이 덴벨레, 왼쪽이 바르콜라인데 저 아데예미의 움직임에 덴벨레가 봉쇄됐고 또 바르콜라의 움직임은 산초가 계속해서 공격에 올라오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고 심지어 이제 율리안 브란트가 도르트문트의 공미로서 1, 2선을 활발하게 오가면서 자비처까지도 최전방까지 올라가서 공격 가담이 가능할 정도로 도르트문트가 오히려 공을 많이 잡지 못하면서도 공격 위험 지역으로 다양한 선수들을 침투시킬 수가 있었고 반면에 파리 생제르맹은 공은 많이 소유했을지 몰라도 비티냐는 아예 후방 빌더 외에는 공격 가담을 하기가 어려웠고 자이르 에메리는 조금 지친 모습까지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이르 에메리는 지난 주말 리그안 경기 르하브르와의 경기에 선발로 뛰면서 교체도 안 되는 등 체력적으로도 이제 많은 걸 쏟아붓고 이번 경기에 또 나온 거거든요. 지난 르하브르전 후반전에 음바페와 이강인을 동시에 투입하면서 공격의 기세를 올렸던 엔리케 감독의 운영을 생각한다면 왜 후반전에라도 에메리라든지 혹은 이날 경기 패스 줄기를 잘 만들지 못했던 파비안 루이스를 빼고 이강인 선수를 투입하는 선택이 나오지 않았을까 의아했거든요. 물론 이 과정에는 왼쪽 센터백인 리카 에르나데스의 갑작스러운 부상 이탈로 인한 안정성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겁니다. 루카스 베라우드를 투입하게 됐고 루카스 베라우드의 수비 커버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가운데 하키미와 멘데스까지 공격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미드필드 라인에 파비안 루이스와 에메리를 뺐다가 자칫 추가골을 내주면서 2골 차로 벌어지면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마르키뉴스 선수가 이날 경기 여러 차례 좋은 선방과 태클을 보여주면서 한 골 차로 진 게 다행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은 어떻게 보면 엔리케 감독이 후반전 동점골을 노리기보다는 추가골을 내주지 않는 선택 속에서 하무스라든지 이강인 선수라든지 공격적인 자원을 투입하지 않은 것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다만 그런 생각은 2차전에 충분히 2대0으로 이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자신감이 오만하다라고 느껴졌던 부분일 수도 있는데요. 이날 경기 주요 장면을 보시면 먼저 전반 11분 파리 생제르맹이 원정팀이자 슈팅 기회를 먼저 잡았습니다. 다만 이 슈팅 기회 상당수가 중거리 슈팅이었는데요. 오른쪽에서 높이 전진한 하키미 선수가 중앙 공격수 음바페에게 패스했을 때 음바페가 이날 경기엔 3-4명의 선수에게 계속해서 에워싸이면서 거의 고립이 됐고 슈팅 기회를 잡기 어려웠거든요. 음바페 선수가 수비를 몰아두고 뒤로 빼준 공을 덴벨레가 이어받은 이후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간 게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슈팅 자체가 날카로웠고 아슬아슬하게 빗나갔는데요. 다만 좀 더 득점에 근접한 기회는 도르트문트가 잡았어요. 전반 13분에 산초가 누누 멘데스를 압박하면서 공을 빼앗아냈고 이 빼앗아낸 공을 브란트에게 곧바로 연결했고 브란트가 배후로 치고 들어갔던 중앙 미드필더 자비처를 향해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보냈습니다. 자비처가 문전 우측 깊숙한 곳까지 침투해서 돈나룸마와 1대1 기회를 맞이하게 됐는데 여기서 좀 근거리까지 돈나룸마가 각을 잘 좁히면서 슈팅을 막아냈거든요. 전반 18분에는 비티냐가 오른쪽으로 전개한 패스, 또 한 번 높은 곳에 올라간 하키미가 한 칸 뒤로 내려온 덴벨레에게 패스를 주면서 덴벨레가 왼발 중거리 슈팅 가져갔는데 이 슈팅도 골대 옆으로 빗나갔습니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을 할 때면 도르트문트 선수들 대부분이 페널티 에어리어 안을 에워싸면서 음바페를 철저하게 막는 데 집중했고 그런 과정 속에 덴벨레가 한 칸 뒤로 내려와서 좁은 공간이 아니라 좀 넓은 공간에서 슈팅을 때리는 형태로 공격을 가져갔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런 상대의 밀집 수비를 음바페가 깨지 못했다. 힘과 속도를 갖고 있는 선수지만 정통 9번 공격수가 아니다 보니까 포스트 플레이는 불가능했거든요. 오히려 이런 포스트 플레이가 가능했던 장신 공격수이자 진짜 9번 타겟터인 필크루크를 최전방에 배치하면서 이 선수를 통해서 센터백들을 끌어당겨 놓고 풀백의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산초와 아데예미가 공격 상황에서 그 뒷공간을 잡아먹는 상황이 되면서 3명의 공격 조합이 굉장히 적절하게 이루어졌던 도르트문트의 공격이 날카로웠는데요. 전반 36분 도르트문트의 왼쪽 센터백인 슐로터백이 장거리 스루 패스를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라인 뒤쪽으로 연결했고 이 뒤쪽으로 빠진 공을 필크루크가 오프사이드 탭에 걸리지 않으면서 좋은 키핑에 이어 빠르게 치고 들어가서 마무리 슈팅까지 잘 하면서 1대0의 선제골을 넣었는데 이 필크루크의 결정력도 좋았고 파리 생제르맹이 라인을 높이고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도르트문트 공격을 제어하려고 했던 것이 굉장히 이른 시간에 무너지면서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잃게 됐습니다. 게다가 이 상황에서 끝까지 필크루크와 경쟁을 해주던 리카 에르나데스가 근육 부상으로 쓰러지면서 통증으로 다시 뛰어보려고 하다가 결국엔 교체됐고 경험이 부족한 브라질 출신 수비수 베라우드를 40분에 투입해야 했었는데요. 이후에는 더 수세에 몰렸어요. 전반 44분에는 아데예미가 왼쪽에서 전방으로 스루패스 보냈을 때 또 한 번 중앙 미드필드인 자비처가 깊숙이 들어갔고 이 공을 잡는 척하면서 툭 치어 올리면서 필크루크에게 내줬고 다시 필크루크가 수비를 등진 채 자비처에게 내준 것을 자비처가 하프발리 슈팅으로 가져간 게 돈나룸마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전반전에 2대0으로 끌려갈 수도 있었습니다.
전반전 경기 기록을 보시면 파리 생제르맹이 57%로 점유율은 앞섰지만 슈팅 숫자는 5대3으로 도르트문트가 앞섰고 유효 슈팅은 무려 4대0, 도르트문트가 5개의 슈팅 중에 4개를 골대 안으로 보내는 놀라운 결정력을 보여줬고요. 기대 득점은 전반전 도르트문트가 0.52골, 그리고 득점을 할 만한 경기 두 차례나 빅찬스가 있었는데 그 빅찬스를 두 차례나 놓치면서도 골을 기록했다고 볼 수 있고, 파리 생제르맹 같은 경우에는 전반전에 빅찬스 하나도 없었고 유효 슈팅 없었고 기대 득점도 0.1골에 불과했으니까 도르트문트가 충분히 앞설 만한 내용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후반전 시작과 함께 파리 생제르맹이 강력하게 공격 의지를 보였는데요. 후반 시작 3분 만인 48분에 왼쪽 윙백인 누누 멘데스가 상대 공격 지역까지 올라가서 공을 차단했고, 그리고 나서 바르콜라에게 내준 공을 바르콜라가 오른발 중거리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이어지면서 쉽게 막혔습니다. 51분에는 덴벨레가 우측에서 공을 끌고 올라와서 안쪽 인버티드로 들어왔던 하키미에게 패스했고, 하키미가 왼쪽으로 이동한 은바페에게 패스를 줬거든요. 전반전에 은바페가 너무 고립됐기 때문에 후반전 들어서는 사이드로 빠져서 움직였는데, 여기서 은바페가 시도한 오른발 슈팅이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골대의 불운이 있었어요. 엔리케 감독이 전반전 은바페의 부진 상황을 깨기 위한 위치 조정을 가져갔던 것이 주요했는데요. 흘러나온 공을 은바페가 재차 슈팅으로 가져간 게 수비의 6탄 방어에 막혔고, 그렇게 흘러나온 공을 바르콜라가 받아서 하키미에게 패스를 줬고요. 하키미가 문전 왼쪽에서 오른발 슈팅을 니어 포스트로 때린 것도 또 한 번 골포스트를 때렸어요. 1분 사이에 두 차례나 골대를 때리면서 파리 생제르맹이 동점골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를 아쉽게 놓쳤는데요. 그 뒤에도 파리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56분에는 우측에서 넓게 벌려 움직였던 덴벨레가 배우로 공을 빼주자마자 센터백인 마르키뉴스가 논스톱 전직 크로스를 올렸고, 마치 전반전에 자비처가 그랬던 것처럼 중앙 미드필드인 파비안 루이스가 순간적으로 3자의 움직임으로 도르트문트의 수비 시선 뒤에서 달려들어오면서 헤더 슈팅을 가져갔는데, 골키퍼 바로 앞에서 시도한 슈팅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정말 아쉬운 결정력으로 인해 동점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총공세를 펼치던 파리 생제르맹인데요. 도르트문트는 후반전 첫 번째 기회만으로 추가골을 넣을 뻔했어요. 60분에 산초 선수가 오른쪽 측면에서 개인 드리블 능력을 화끈하게 보여주면서 깊이 들어갔고, 컷백 내준 것을 필크르크가 슈팅했는데 이 슈팅이 크로스바를 넘겼습니다. 골대 안으로만 안정적으로 찼더라면 골을 내줘도 할 말이 없을 장면이었는데요. 이 장면 직후인 65분에 마침내 엔리케 감독이 처음으로 전술적인 교체 카드를 꺼냈는데 바르콜라를 빼고 무아니를 투입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무아니 선수가 파리에 입단하기 전 프랑크푸르트에서도 조금은 전방에서 골을 해결하는 역할, 지금 은바페에게 맡겼던 역할들을 잘했던 것인데, 이 바르콜라의 사이드 지원 역할을 맡기다 보니까 크게 뚜렷한 인상을 남기지 못한 상황이 됐거든요. 심지어 후반전에 무아니가 들어와서 뭘 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했습니다. 72분에 그래도 은바페의 패스를 받은 덴벨레가 문제에서 슈팅을 가져갔는데, 이 슈팅이 빗맞기도 했지만 코벨 골키퍼가 침착하게 선방하는 장면이 나왔고요. 80분에는 비티냐 선수가 후방에서 우측 전방으로 깊숙하게 롱패스 준 것 하키미가 컷백 줬고, 이 컷백을 덴벨레가 문전에서 슈팅으로 가져갔지만 덴벨레의 슈팅도 부정확하게 골대를 크게 넘기면서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동점골 기회를 후반전에 계속해서 노리는 과정 속에 82분에는 은바페가 본인 쪽으로 수비를 몰아놓고 덴벨레에게 패스, 덴벨레도 집중 견제를 받다 보니까 한 번 더 패스를 내주면서 비티냐가 슈팅을 했는데, 이 비티냐의 슈팅도 골대 옆으로 빗나가고 말았고요. 이러한 가운데 도르트문트는 83분에 지친 아데에미를 빼주고 베테랑 공격수 마르코 로이스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로이스의 투입과 함께 수비의 분산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또 한 번 추가골의 기회가 도르트문트에게 있었는데요. 84분에 산초의 스루 패스가 로이스 쪽으로 몰린 수비로 인해 브란트에게 확실하게 연결이 됐는데, 그 브란트의 문전 기회를 마르키뉴스가 끝까지 쫓아가서 온몸을 던지면서 슈퍼 태클로 차단했기 때문에 골키퍼의 1대1 상황이 되기 전에 추가골의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도르트문트가 안정적으로 수비를 지키고 또 선수 교체도 하면서 결국 1대0 승리로 경기를 마쳤는데요. 물론 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몇 차례 기회를 만든 것도 있지만 결국 은바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고, 은바페의 슈팅 기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한 것은 아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이스 엔리케 감독은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것이 축구다, 종종 멋진 경기를 하고도 골을 넣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우리가 상황을 잘 활용하지 못했다고 했고요. 라커룸도 그러다 보니까 조금 다운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2차전은 우리의 홈에서 파리의 팬들이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이번 1차전에서 도르트문트 팬들의 열기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힘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2차전은 우리가 더 강하게 나설 수 있다라고 자신을 했는데, 1대0으로 패하지 않고 최대한 1대1 무승부를 위해 가능한 공격 자원들을 왜 후반전에 다 쓰지 않았을까? 특히 하모스 이강인이라는 결정력과 창의력과 킬러 패스가 가능한 선수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쓰지 않았던 선택은 의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이 바로 다음 주에 열리긴 하는데, 주말 경기를 리그왕은 미뤄졌거든요. 주말에 경기가 없는 파리 생제르맹이기 때문에
굳이 선수의 체력을 아낄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더욱이나 이해하기 어려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엔리케 감독은 경기를 마치고 나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골대를 2번이나 맞췄다. 우리 역시 충분히 많은 기회를 만들었지만 넣지 못했을 뿐이다라고 하면서 경기 내용에 문제가 없었다. 불운했을 뿐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면서 2차전에 반중들이 우리 편이 될 것이고 더 효과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은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경기보다 2차전에 더 힘을 쓰겠다라는 엔리케 감독의 이제 운영의 묘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 운영의 묘가 자칫 다음 2차전에 도르트문트가 비기기 작전으로 나왔을 때 정말 비겨버릴 경우에는 큰 타격이 될 수 있고 1대0을 이긴다고 하더라도 한 골차로 이긴다고 하더라도 연장전 내지 승부차기까지 가야 될 수가 있다는 점에 있어서도 이번 경기를 비기지 못하고 온 것은 분명히 아쉬운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엔리케 감독은 최전방 공격수인 필크루크가 굉장히 잘해줬다고 하면서 진짜 9번 공격수가 어떤 효과를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렇다면 더더욱이나 음바페를 최전방에 뒀던 선발 전략이라든지 후반전에 9번 공격수로 뛸 수 있는 하모스를 쓰지 않은 점들은 의문이 가는 부분이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4강 2차전 경기 곧바로 펼쳐집니다. 5월 8일 수요일 새벽 4시에 파리 생제르맹이 홈경기 파리에서 도르트문트와 경기하고요. 5월 9일 목요일 새벽 4시에는 레알 마드리드의 안방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바이에른의 2차전 경기가 있습니다. 결승전은 6월 2일 일요일 새벽 4시 영국 런던의 웸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리게 되는데요. 과연 이번 결승전은 도르트문트와 바이에른의 대어 클래시코가 한 번 더 펼쳐질지 아니면 파리 생제르맹과 바이에른 뮌헨의 한국인 선수 간의 맞대결이 사상 처음으로 펼쳐질 수 있을지 아니면 역대 최다 우승팀인 레알 마드리드가 또 한 번 결승전에 올라가서 음바페가 레알에 입단하기 전에 만나는 경기로 드라마를 쓸 수 있을지 어떤 대진이 되든지 흥미로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4강 2차전 경기 어떻게 또 준비할지 한국인 선수들의 활약은 어떻게 이어질지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